감귤의 이제 착색과 과피 두께 그리고 부피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안녕하십니까, 야라비료의 박세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감귤의 이제 착색과 과피 두께 그리고 부피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저희 제품 소개인데요. 야라밀라 컴플렉스라는 비료는 이제 질소, 인산, 칼륨이 다 들어가 있는 복합 비료죠. 미량 요소도 충분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칼슘 빼고는 식물의 필수 영양 원소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나이트라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밀라에 없는 칼슘을 공급하기 위해서 질소와 칼슘, 그리고 붕소가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나 이제 붕소 같은 경우는 칼슘의 역할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칼슘을 시비하실 때 붕소가 같이 공급되는 이런 패턴의 비료, 야라리바 나이트라보라는 비료는 이제 칼슘제로 굉장히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착색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은데요. 선명한 착색이나 이제 얇은 과피 같은 경우도 얇은 게 좋습니다. 비료의 영양을 따지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인산과 칼슘 정도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산과 칼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주도 토양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도 말씀드리지만 좀 양분들을 흡수하기 쉽지 않은 토양임은 분명합니다. 제주는 화산섬이죠. 화산토기 때문에 토양의 공극이 굉장히 커요. 다른 일반적인 육지의 토양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물이나 물에 녹아있는 양분들이 유실이 굉장히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분을 나무가 빨아먹는, 그러니까 감귤나무가 빨아먹는 것보다 지하수로 유실되는 양분량이 더 많다. 그래서 양분을 주는 게, 비료를 주는 게 굉장히 힘든 토양이다라는 거고, 요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쓰셨던 패턴이 흔히들 저희가 이제 삼종복비라고 불러지는 이제 제주도 농협에서 취급하는 그런 비료들을 많이 줬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바른 패턴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유기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유기물이 과잉된 토양이 나오게 되고, 유기물 과잉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점들, 토양 산성화라든가 역삼토 현상, 그건 이제 저희가 하단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저번 시간 동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빨리 녹으면 되죠. 비료가 빨리 녹고 빨리 녹은 상태에서도 나무로 빨리빨리 흡수가 되면은 이제 지하수로 유실되는 양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제주도 토양에서는 질산태질소도 중요하고 폴린산도 중요하고 그런 게 중요하다라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번 시간 좀 착색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착색에서 제일 중요한 건 광입니다. 광. 충분한 양의 광, 수광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죠. 타입백 피복을 하게 되면은 당도가 2브릭스가 오른다, 착색도가 30%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차지하더라도 타입백의 원리를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당도도 그렇고 착색도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광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광량. 저희가 룩스라는 단위를 쓰죠. 누적된 광량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주야 간의 온도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입백 피복을 깔게 되면은 하얀색 반사 필름이니까 광이 반사가 되면서 당연히 광량 자체가 증가가 하게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주야간 온도차가 좀 커지게 되죠. 주간에는 더 따뜻하게 만들고 야간에 더 춥게 만들어서 땅을, 주야간 온도차가 더 크게 되니까 당도도 올라가고 착색도도 올라간다 라는 개념으로 타입백 피복을 까는 거죠. 그리고 그거랑 별개로 또 어쨌건 땅을 지금 막고 있는 상태니까 물의 흡수량을 물의 공급량을 좀 줄일 수 있겠죠. 물의 공급량을 줄이니까 당연히 당도는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럼 이것만 하면 무조건 올라가냐라는데 이건 아니죠. 이거는 필수적인 광 자체를 컨트롤하기 위한 농법이고, 그 이외적으로 이제 비료의 양분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건 미량원소입니다. 미량원소가 제일 중요해요. 미량원소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붕소랑 철입니다. 붕소랑 철은 이제 착색도랑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붕소랑 철이 같이 들어있는 제품을 쓰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밀라의 한 알갱이를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소, 인산, 칼륨 외에도 다른 미량원소들, 붕소, 아연, 망간, 철 다 착색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질소, 인산, 칼륨을 컨트롤하려고, 질소, 인산, 칼륨이 3대 필수 영양소를 주려고 제품을 공급하게 되면 이제 미량원소도 충분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착색도가 좀 향상이 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껍질입니다. 얇고 하지만 단단해야죠. 단단해야지 당연히 병 저항성도 높아질 거고 부피가 더 적을 거고요. 저장성도 높아질 테니까. 그럼 얇으면서 단단한 껍질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라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칼슘과 인산이죠.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인산 부분인데요. 질소, 인산, 칼륨이 균형적으로 공급된 감귤류, 그리고 이쪽도 감귤류인데 인산이 좀 적게 들어간, 비교해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과육이
훨씬 더 인산이 안 들어간 게 적고, 과육이 적은 이유는 껍질 자체가 두꺼워져 있습니다. 껍질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죠. 이 주황색 부분 외가피랑 이 하얀색 부분 내가피로 구성이 되는데, 특히나 인산은 내가피 두께랑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인산이 잘 공급이 될수록 이 내가피 두께가 얇아지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인산이 적기에 공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산은 흡수가 정말 어렵잖아요. 실험 결과부터 보실까요? 그냥 일반적인 비료 사용했을 때랑 이제 아라비료 사용했을 때 보실게요. 그러면 뭐 두께를 잰 거죠. 일반적인 비료는 3.38mm 나오고요. 이제 아라비료, 폴리인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라비료 썼을 때는 2.05mm 나옵니다. 똑같은 양의 인산을 공급을 했는데 정인산과 폴리인산의 차이가 있구나. 폴리인산이 들어가니까 껍질이 얇아지고 있구나. 잘 기억하셔요. 인산이 충분하게 공급이 되면 껍질이 얇아진다. 근데 지금 같은 양의 인산을 정인산과 폴리인산으로 공급했는데 폴리인산 공급한 쪽이 껍질이 더 얇아졌습니다. 그 말은 같은 양인데 왜 폴리인산이 정인산보다 좋은 걸까? 라는 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인산은 흡수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동성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작물들은 뿌리로 양분을 흡수하잖아요. 뿌리 근처에 양분이 확산이 되어 있어야지 그 뿌리가 먹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확산 길이를 비교를 해보면 질소랑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4에서 20cm가량 이동할 수 있다고 하고,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이동할 수 있는데 인산 같은 경우는 오직 2mm 정도밖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산이 새뿌리 근처까지 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폴리인산은 정인산과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일단 2mm 이상으로 이동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심토 부분까지, 근권부까지, 새뿌리 근처까지 이동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불용화가 적다라는 얘기인데, 인산 같은 경우는 불용화가 되는 게 두 가지 패턴으로 pH가 낮을 때, 산성화된 토양에서는 금속 양이온인 알루미늄 같은 것들이랑 불용화가 되고요. 이제 pH가 높은 토양,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슘물과 불용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pH 조절에 pH가 낮아도 문제고 높아도 문제. 폴리인산은 그게 덜하다는 거죠. pH가 낮을 때도 알루미늄과 불용화가 덜 되고, pH가 높을 때는 칼슘과 불용화가 덜 되고, 폴리인산이 정인산보다 흡수율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 이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똑같은 양을 주더라도 폴리인산을 주니까 껍질이 얇아지더라. 그래서 폴리인산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부피가 부분인데요. 보시면 뭐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칼슘 아무것도 안 준 거, 염화칼슘 준 거, 질산칼슘 준 거 이렇게 있죠. 부피가 피해가 약한 것들 비교해보고 부피가 피해가 강한 나무도 비교를 해봤을 때, 첫 번째로 이제 칼슘을 준 쪽이, 염화칼슘이건 질산칼슘이건 칼슘을 준 쪽이 안 준 것보다 부피가 피해가 훨씬 작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염화칼슘과 질산칼슘을 비교하더라도 질산칼슘이 염화칼슘보다 좋더라. 볼까요? 염화칼슘에 비해서 질산칼슘을 연면 시비하는 경우는 한 17% 정도 더 부피가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거. 실제로 보실까요? 칼슘이 공급이 되지 않은 거, 75kg 공급된 거, 150kg 공급된 거, 1헥타르 3,000평 기준입니다. 공급된 양을 보시면 세포벽 자체가 훨씬 더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경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질산칼슘은 염화칼슘에 비해서 초기 생육 시부터 시비하게 되면 조기 낙가도 줄어들게 되고, 조기 낙엽의 피해도 줄어들게 되고, 세포벽 자체가 두꺼워지게 된다. 저희가 근데 흔히들 뭐 칼슘 시비하셨어요 라고 생각을 하면은 나는 뭐 석회 줬어, 석회 유황 줬어, 뭐 석회 고토 줬어 하는데,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석회 부분, 뭐 석고 부분, 이게 석회 유황이에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흔히들 말하는 석회죠. 이런 부분은 지금 물에 안 녹습니다. 용해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런 석회 부분은 칼슘의 공급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별로 필요한 양분량을 저희가 다 계산해서 만든 거예요. 뭐 비대해야 하는 비대기, 뭐 착색기, 낙과기, 뭐 개화기, 수확하고 난 다음에 해거름을 예방하기 위한 감사비료, 그 질소인산 칼륨의 양을 다 계산해서 만든 거고, 요대로 따라주시면은 고품질 감귤이 생산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이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하게 되시면 저희 쪽에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